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촬영 기선 길이가 있었죠. 기선 길이. 촬영 기선 길이가 있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촬영 기선 길이는 뭐냐? 촬영 기선 길이는 네. 자, 내가 이렇게 찰칵해서 이 부분을 찍었어요. 이 부분을 네, 이 부분을 찍었어요. 근데 또 이동하면서 찰칵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동하면서 그러면 이 점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이 점들이 노출점 또는 촬영점이 된다고 그랬죠. 네. 촬영 기선 길이는 요 노출점과 다음 노출점 간의 거리가 촬영 기선 길이라고 그랬죠.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주점 기선 길이도 있다고 했죠. 주점 기선 길이. 자, 주점 기선 길이는 뭐냐? 주점 기선 길이는 네.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진이 하나 나오겠죠? 네. 이쪽에서도 사진이 또 나올 거예요. 이거를 실내로 갖고 와서 네? 네. 이거를 찍은 것을 실내로 갖고 와서 요거를 입체시 우리 이제 눈에 이제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네? 이게 눈에 네. 이게 눈이라고 했을 때 좌우눈에 두 장의 사진을 놓고 이 눈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진을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위아래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딱 이렇게 했더니 여기 딱 대상물의 재현이 딱 됐어요. 여기 예, 대상물의 재현이 딱 됐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뭐? 예, 왼쪽 사진도 예, 이렇게 하면 여기가 주점이 되고 오른쪽 사진도 예, 우리가 주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진의 주점과 이 사진의 주점 여기의 거리를 30cm 차로 측정할 수 있겠죠. 요게 주점 기선 길이다 이거죠. 이 주점 기선 길이에다가 뭐를 곱하면 축척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 실제 촬영 길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중복, 그 다음에 횡중복, 종중복, 횡중복. 여기 지금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면 입체가 하나도 안 되네요. 왜? 첫 번째 사진에서는 이만큼이 찍히고 두 번째 사진에는 이만큼 찍히니까 입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입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체가 되게 하려면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사진에서 찍히는 부분이 이만큼이고 두 번째 사진에서 찍히는 부분이 이만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복이 되는 거죠. 요거를 종중복이라고 했죠. 종중복. 사진이 있을 때 사진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중복도가 100%죠. 그죠? 이렇게 반만 하게 되면 50%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탁 있을 때 요게 바로 요 부분이 중복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만큼에 대해서 요만큼 요게 종중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 결국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진을 이 방향으로도 가지만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턴해서 또 이 방향으로 촬영을 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이 촬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치도록
예, 겹치도록 또 촬영이 이쪽도 중복이 되면서, 그죠? 예, 중복이 되면서 겹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이 중복된 부분들이 다 촬영이 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이 쫙 되는 거죠. 예. 요때 요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요 부분, 빨간색, 예. 요 부분이 역시 중복인데 이때는 횡중복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촬영 진행 방향에 대해서 중복된 것을 종중복, 촬영 진행 방향의 90도 부분, 그렇죠? 이건 세로 부분이죠. 90도 방향으로의 중복을 횡중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스트립과 촬영 코스. 그렇죠. 촬영 코스는 이것들을 쭉 연결한 거, 이 촬영점들을 쭉 연결한 게 촬영 코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 이 사진은 이런 사진의 가운데점, 주점들을 쭉 연결하면 이게 촬영 코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립은 뭐라고 했어요? 이 사진 이만큼 딱 배열을 해 놓은 거, 조합을 딱 시켜 놓은 게 스트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또 스트립이 또 있죠. 스트립. 예. 이 스트립과 스트립, 두 개의 스트립을 딱 이렇게 조합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사진 블럭이다 라고 했죠. 사진 블럭.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1주차부터 배워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NCS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NCS. 그래서 국가에서 사진 측량 부분은 이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이제 그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환에 여러분이 이쪽이죠. 그 교환에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그 다운 받아서 그 교환을 보고 사진 측량 이론을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환 파일 다운 받아서 열었죠. 열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할 부분은 쭉 내려서 차례 나오네요. 자, 영상 취득하기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상 취득하기에 이제 사진 측량 장점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서 여기에 타이핑을 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제가 타이핑을 하면 그거 같이 따라 적으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사진 측량은 피사체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피사체란 말이 나오고요. 정량적, 정성적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렵죠. 피사체는 뭐 다 알죠. 사진이 찍히는 물체. 피사체는 사진이 찍히는 물체, 그거를 피사체라고 하죠. 피사체. 뭐 한번 찾아볼까요? 피사체. 사진을 찍을 때 그 대상이 되는 물체, 찍히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사진을 찍을 때 그 대상이 되는 물체, 그러니까 사진이 찍히는 물체, 그렇죠? 수나오는 찍히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 정성적이란 말이 나오네요. 일단 피사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나는 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나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사진 촬영하였다. 여기에서 피사체는 뭔가요? 사진이 찍히는 물체니까 세종대왕 동상이 되겠죠. 피사체. 이해되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정량적. 정량적. 정량적 및 정성적. 정량적이라는 얘기는 양을 얘기합니다. 양. 정성의 이 성은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량은 양, 정성은 성질.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다 라고 하면 이때 이 30명 요거는 정량적 분석이 되는 거죠.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 할 때 30명이라는 것은 이제 정량적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은 정성적 분석이 되는 거죠. 왜? 그게 학생인지 거기에 30명이 있는데 30명은 이제 하나도 세어보면 30명을 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근데 학생인지 거기에 직장인들인지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격,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특성. 그래서 이러한 문구가 있을 때 30명은 정량적 분석,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이라는 것은 정성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중에 3명의 학생들이 졸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3명은 정양적 분석,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졸고 있다. 이거는 정성적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형 지물의 위치, 위치 XYZ, 그렇죠? 형상, 크기 이런 것들은 양적인 분석이고요. 피사체의 특성, 성질 이런 것들은 정성적 측정이 가능한 우수한 측량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XYZ, NT 이렇게 되어 있네요. XYZ, NT 4차원 측량. 4차원 측량. 그래서 사진 측량은 사진의 입체 시의 원리를 이용해서 XYZ를 구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T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T. XYZ and T는 4차원 측량이죠. 그래서 이 4차원 측량, 사진은 시간에 따라서 똑같은 지역을 똑같은 지역에 내가 이 지역을 오늘도 촬영하고 내일도 촬영하고 1년 뒤에도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지역을. 그런 것을 이제 XYZNT 측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서귀포, 제주의 이제 서귀포항인데요. 서귀포항에 보면 이게 1948년 6.25 전이죠. 6.25 전 그리고 2013년에 대해서 사진을 쭉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79년이니까 약 한 30년 30년 간격이 있는 거죠. 대략 비슷한 위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 신설이 된 거죠. 자, 79년에서 90년이니까 11년 정도 간격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됐네요. 그죠? 여기도 추가가 됐네요. 또 90년에서 2003년이니까 13년 정도 더 지나서 이 부분이 더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 10년 후에 2013년 10년 후에 보니까 이러한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XYZ도 있지만 T라는 게 여기가 추가가 되는 거죠. XYZ 플러스 T 타임이라는 게 이렇게 추가돼서 4차원 측량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서귀포항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 대해서 다 이러한 똑같은 그 지점을 이렇게 사진으로 다 촬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연도별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의 속도, 낙석, 뭐 홍수 및 화재, 연속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밑에 보면은 여기 준일성, 준일성과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준일성과 정확도가 높다. 저것도 종종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준일성과 정확도가 높다. 자, 어떤 지역에서요, 관역이 이렇게 있어요. 관역이. 이렇게 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우리는 항상 어디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맞추는 게 수축이죠? 여기를 빵빵빵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맞았을 때, 이렇게 맞았을 때 차이점이 뭔가요? 이것은 정확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도는 높지 않아요. 정확도는 이 가운데에 명중을 시켜야 정확도가 높다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얘하고 얘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균일성 또는 균일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 케이스, 2번의 경우라고 하면 1번과 2번은 균일성이 좋은 거고요. 2번은 거기에다가 정확도도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측량은 여기 그냥 이 지역을 이게 대상 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을 그냥 찰칵 이렇게 찍는 거죠. 여기 찰칵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조금 모자라고 넘치게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거기 때문에 균일성이 그래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진의 함정이 적용이 되지만 어쨌든 균일하게 찍힌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상에서 이제 측량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지상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10사람이 이거를 측량하는데 다 틀리겠죠. 10사람이 이 지역에 대해서 측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측량 결과는 다 틀릴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똑같은 위치에서 카메라 10사람에게 카메라를 주고 이 지역을 촬영한다 라고 하면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겠지만 목적 지역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진 측량의 장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균일성과 정확도가 높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접 측량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측량 방식이 아니다. 즉 사진 측량은 간접 측량 방식이에요. 간접 측량 방식이기 때문에 보면 접근 곤란한 지역의 측량이 가능하고 교통량이 극심한 지역, 가옥이 밀집한 대도시의 중심부, 이런 지역에 측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 측량 방식은 뭐냐면요, 직접 가야 돼요, 사람이. 자, 여기에 A점과 지상에 A점과 B점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내가 거리를 측정하고 싶다. 이 거리를 측정하고 싶다 할 때 줄자를 가지고 A점에서 B점까지 줄자를 딱 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직접 측량 방식이죠. 직접 측량 방식. 근데 여기에 물이 있다든가 차량이 막 지나간다든가 또는 굉장히 막 늪지대라 위험한 동물들이 여기에 있다든가 라고 하면 직접 측량이 어렵죠. 그러한 경우, 즉
직접 접근이 곤란한 지역,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도 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직접 직접 그 도달하기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이런 경우에 그냥 사진을 이용해서 여기 직접 가지 않고 이 전체 지역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길이를 산출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가장 밑에 이제 광범위한 지역, 가장 큰 장점, 또 가장 큰 장점은 광범위한 지역을 경제적으로 측량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진 측량의 장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 항공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역을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역을, 이 지역들을 찰칵, 쫙쫙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엄청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 국토에 대해서 지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자, 이거를 지상에서 측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성이 떨어지죠. 물론 지상에서 이렇게 A, B를 딱 줄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정확도는 가장 좋지만, 이 전 국토를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정확도는 좁지만.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항공기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이렇게 이것보다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위성에서 촬영을 하면 더 좋죠. 위성에서 촬영을 하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 범위가 위성은 이제 더 먼 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대략 몇 장만 이렇게 위성사진 몇 장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국토를 지도로 만들 수 있죠. 이 경제성은 훨씬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정확도 부분은 떨어지죠. 그래서 직접 측량으로 할 때는 정확도가 좋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고, 위성 측량으로 할 때는 경제성은 좋지만 정확도가 직접 측량을 할 때는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정확도가 높고, 위성 측량으로 할 때는 경제성은 높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접점에 있는 측량 방법이 사진 측량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드론 측량 방법도 적용을 하죠. 드론 측량은 항공기가 이제 500m, 1km 상공에서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저기 500m, 1km에서 한다고 보면, 드론은 300m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더 접근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항공사진 측량으로 이제 지도를 만들고 있지만, 요즘 추세는 드론을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그러한 시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 측량의 장점들, 시험에 난이도는 뭐 하로 되지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량적, 정성적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균일성과 정확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진 측량은 직접 측량이 아닙니다. 직접 측량이 아니에요. 자, 광범위한 지역을 경제적으로 측량할 수 있다. 이렇게 사진 측량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측량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측량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